한국으로부터 7,000km의 거리, 비행기로도 10시간을 가야 하는 머나먼 어느 나라의 초대형 건물에 한글로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조명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상단의 독수리 무늬가 인상적인 저 나라는 왜 저렇게 한국을 응원하고 있을까요? 건강 조심하라는 문구 위에 있는 그림은 독수리가 아니고 우리가 송골매라 부르는 팔콘이었습니다. 바로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상징입니다. 팔콘은 힘과 문화의 선을 나타내며 주변 7개의 별은 토호국들의 연합인 아랍에미리트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 페르시아만과 접하고 있는 작은 토호국들이 난립하던 이 지역을 영국인들은 해적 해안으로 불렀습니다. 영국 정부는 1820년부터 각 토호국들과 여러 조약들을 맺으며 이 지역에서 자국 활동에 안정을 꾀하려 했지만 1892년 이 지역은 영국의 보호령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1971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출범하며 독립했고 이후 바레인과 카타르가 탈퇴하기도 하며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줄여서 UAE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에미리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토호국으로 번역할 수 있고 글자 그대로 7개의 에미르국이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것입니다. 7개의 에미르 중 85% 이상의 인구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수도이고 우리에게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버즈 칼리파, 부르즈 할리파와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 있는 두바이도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에미르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쇼핑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족관이 있다는데 해운대나 63빌딩 아쿠아리움 생각하고 가면 진짜 떡실실한다는데 언제 가볼 수 있을지요. 그런데 이 유명하지만 머나먼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 시국에 한국을 응원하는 걸까요? 최근의 사태로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의 방역 능력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안 요청한 나라는 81개국, 그중 한국이 선택한 우선 지원 4개국에 미국, 루마니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랍에미리트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관이 공개한 저 사진은 바로 그에 대한 감례의 표현이라고 전해집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의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 더 알려지고 친근함과 의리의 상징인 나라가 되었는데요. 지난달 초 한창 한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 때 믿었던 베트남이 회항사건을 일으켜서 신남방 정책을 중점 추진 중이었던 한국은 주변의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고 며칠 후 일본 역시 전격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두 국가 모두 사전에 한국의 외교적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종교 행사마저 중단한 상황에서도 걸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수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도 한국의 대처를 믿고 이를 지지했는데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한국은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부의 수반 역할을 하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왕세제와 문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양국 간의 진정한 우애가 드러납니다. 이전에 아랍에미리트는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첫 연료 주입과 완공을 선포하는 행사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순방 일정에 맞춰 행사 일정도 조정할 만큼 문 대통령의 참석을 고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의 여파로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자 모하메드 왕세제는 중동 지역 전체에서도 최초인 원전 1호기의 연료 주입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힐 만큼 문 대통령의 참석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며 아랍에미리트 방문 연기 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국, 아랍에미리트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1기의 연료장전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행사를 연기했다고 밝히고 한국의 최근 어려웠던 사태에 대해서도 수준 높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뛰어난 역량이라고 평가하며 신뢰를 나타내며 한국과 모든 필요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국제외교에서 형식적인 말로만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등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이처럼 한국의 정석적이고 투명한 대처를 꾸준히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안타깝게도 판정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신뢰의 나라 한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통화 이후 불과 이틀 후인 7일 아랍에미리트가 긴급하게 한국 키트 구매를 요청해왔고
정부는 즉시 한국 기업의 채취 수송 보존 키트 5만 1000개를 긴급히 준비해 불과 3일 만인 10일 현지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채취 키트는 채취한 검체를 장시간 보존,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약품이 들어간 것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와 함께 진단 키트의 두 축입니다. 한편 앞서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와 채취 키트를 공식 요청한 나라는 17개국에 달했지만 아랍에미리트에 가장 먼저 보냈던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 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보건부는 누적 테스트 수가 12만 5천 건으로 인구 100만 명당 검사 수가 1만 3천 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힙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런 월등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한국의 검사 키트가 신속히 그리고 대량으로 도착한 덕분이고, 산술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누적 검사 수의 41%에 해당하는 물량을 기여했고, 아랍에미리트 보건당국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28일에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도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자신이 직접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트위터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랍에미리트의 훈훈한 사례는 근래만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는 1980년 수교일에 꾸준히 발전해왔고, 2009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2018년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이며 중동 지역 국가 중 유일한데 그만큼 핵심 우방국인 것입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동생으로 대통령을 보조해 국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랍에미리트 내 최고 실력자로 통하며 차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승계자입니다. 특히 국내 첫 수출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양국 협력의 상징인데 우리나라의 경수로를 선정한 것도 모하메드 왕세제입니다. 문 대통령 방문 시 기념식에 8명의 왕족이 전원 참석했었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선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하메드 왕세제는 대통령을 사저인 바다궁으로 초청해 딸과 손주들까지 일일이 소개하며 극진히 대접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항상 한국 옆에서 한국 편을 들 것이고 계속해서 한국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남다른 우애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양국의 우애의 또 다른 사례로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 국민 석방에 모하메드 왕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2018년 리비아 남서부 수로관리회사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주모씨가 괴한들에게 피랍됐었는데, 당시 리비아는 내전 상황으로 우리 정부가 리비아 당국과의 접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에서 영향력이 큰 모하메드 왕세제가 리비아 군당국과 협력하면서 석방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당시 모하메드 왕세제는 한국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 무척 기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바로 사막에서 벼농사 짓기입니다.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는데 농업협력도 들어갔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구체적이지 않았던 이 약속은 2018년 대통령 방문 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바로 벼 재배 기술은 물론 품종까지 전파한다는 내용이 협력 MOU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뜬금없이 벼농사를 요청한 것에선 식량 안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지만 3%의 경작지 5만 2천 헥타르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벼 재배 면적 73만 헥타르와 비교해도 7.1% 수준입니다. 그나마 경작지의 73.1%인 3만 8천 헥타르에는 대추야자가 심겨져 있고, 5천 헥타르 규모의 채소 경작지 외에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쌀 재배지는 거의 없는 것이죠. 의외의 사실은 아랍에미리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95kg으로 한국민 61kg의 1.6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쌀로 떡도 해먹고 쌀과자 쌀국수까지 먹어도 61kg인데 뭔 쌀을 그리 많이 먹어요. 그런데 쌀의 95%를 수입하는데 점점 그 양이 늘고 있고, 전체 농산품의 수입 비중도 85%나 된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페르시아만 오만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농산품 수입이 봉쇄돼 식량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체계를 시급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의 사막 벼농사 프로젝트를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 한국농촌진흥청은 한국인들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고 사막에 떨어져도 벼농사를 짓는다 같은 우스개가 현실로 나타나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지만 곧이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지방의 알-다이드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기후변화 환경부 농업혁신센터 안에 2275제곱미터 부지를 마련해 한국산 벼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한국과 비슷한 토양이어서 정한 것이라면 쉬운 프로젝트였겠지만,
이 지역 땅도 똑같이 사막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모래에서 뭘 어쩌라는 거죠? 집남의 농진청은 현지 재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내에서 실증을 거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토양 환경과 가장 유사한 전북 김제에서 8개 품종을 시험 재배했는데 이곳은 간척으로 토양에 모래 성분이 많고 염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선택한 2개 품종은 한국이 개발한 열대기후 품종 아세미와 염분에 강한 해외 품종 FL478입니다. 또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시험했는데 모래를 40cm 퍼내고 방수부직포를 깐 뒤 모래를 다시 덮었습니다. 물이 모래 밑으로 스며들어 빠져나가지 않고 고이도록 만든 것이죠. 아니 그럼 사막에서 물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농사에 필요한 물은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공정을 거쳐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난해 11월 면적의 90%의 아세미, 나머지에 FL478을 심었고 파종하고 한 달가량 후 18cm까지 자라며 생육기간을 고려하면 곧이어 4월 중에 수확기를 맞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난관도 좀 남아있는데 벼는 pH 5.8에서 6.0의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데 이 사막 토양의 pH는 8.5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잎이 누렇게 변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공수한 토양중화제를 뿌려 회복됐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한국은 이렇게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닌 포괄적인 지원과 상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선진국들이 아니고 하필 한국에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걸까요? 사실은 모든 중동 국가들이 가진 근본적 위기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석유나 가스가 나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자원이 고갈된 이후에는 어찌 될 것인가가 중동 산유국들의 공통된 두려움일 것입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거의 산업적, 학문적 기반이 부족하여 석유 자원을 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70년대부터 자체적인 농업교육원을 건설하거나 국비로 유학생을 보내 인재를 키우거나 석유 생산만이 아니고 정제수력까지 자국에 건설하여 고부가가치 석유 가공품을 생산하는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동의 국가 전체 시스템을 선진국으로 진입시켜주는 발전 모델을 만들지는 못했고 이를 지원한다던 선진국들은 돈만 빼가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다른 분야까지 협력하며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구조 개편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으며 한국과 손을 잡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전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인데 자신들은 전쟁의 폐허도 아니고 풍부한 올모니 위에서 성공한 과외선생 한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더더욱 한국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6개 분야 23개의 국가 개조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역시 2016년부터 900조를 투입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석유왕국을 첨단 산업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제의 라이벌이자 서로 영향을 끼치는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국가들의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과 미국의 대립으로 인해 긴장 상태의 변수도 아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굳건한 관계를 바탕으로 앞서 얘기한 벼농사쯤은 애교인 첨단무기 개발, 방위산업 수출, 우주개발 산업과 스마트시티까지 놀라운 프로젝트를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 같은 석유 부국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놀라운 합동 프로젝트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재현하는 국제기구의 장으로서 아프리카 출신이자 여성 최초 사무총장이 취임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다. 새 WTO 사무총장을 뒷받침해 디지털 경제의 규칙 제정과 분쟁 해결 제도의 개혁, 다각적인 무역체제 유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가토 가스누부 관방장관의 발언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일본을 WTO에 제소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지 않은 것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중국 자본으로 뒤덮여버린 아프리카 국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새로운 WTO 사무총장이 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진 국제 무역 상황을 발빠르게 해결하려는 긴급 태세를 갖추는
대신 열심히 전 세계 언론들과 인터뷰하느라 바쁜 답답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WTO는 너무나 중요하다. WTO의 역할이 마비되고 절멸 직전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 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비쳤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일부 분석가들은 오콘조 이웰라가 사무총장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고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여 국제무역을 되살릴 수 있을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라며 오콘조 이웰라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코로나19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전세계가 초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전세계인들은 WTO 사무총장이 화려한 취임식이나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WTO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국제기구인지 너무나도 뻔하면서 답답한 소리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임을 선포하고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오콘조 이웰라 사무총장의 행보는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답답함을 느끼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 것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이 아닌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었습니다. 최근 유명희 본부장은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주최로 진행된 대담에서 기본적으로 WTO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WTO는 지난 25년간 무역 원활화 협정 한 건을 제외하면 아무런 다자 무역 협정을 이뤄내지 못했다. WTO는 협상, 분쟁 해결 및 감시, 이행 등의 핵심 기능을 갖고 있으나 전부 다 개선돼야 한다. 특히 협상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지난 25년간 모든 다자 협상이 거의 멈췄다. WTO에서 협상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서 21세기 기업인들에게 적절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특히 더욱더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WTO가 해야 할 일들을 유명희 본부장이 친절하게 알려준 셈입니다. 실제로 유명희 본부장은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타결하고 중미 5개국과 한 번에 FTA를 체결하며 RCEP 협정문 등을 통해 일본의 텃밭이었던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수직 상승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과 싱가포르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것도 바로 유 본부장의 월드클래스급 외교 및 협상 능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유명희 본부장은 WTO의 느릿한 대응을 기다리지만 않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계 무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WTO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한국이 여러 다른 그룹들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강조하며 무역장관으로서의 삶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달에 두어 번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모든 회의에 원격으로 참석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장을 열고 규정을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했으나 지금은 상품, 서비스, 필수적 이동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작년 WTO 사무총장 선거로 출장을 다닐 때 딸이 대학에 지원했는데 지원 마감일이 언제인지도 몰랐다 전했습니다. 그만큼 누구보다 바쁘게 세계 무역 정상화를 위해 한국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장선 것이고 누구도 예상 못한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주도로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통상장관들을 설득시켜 공동 강요 선언문에 사인하게 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흐름을 안전하게 유지시켰고 상품, 서비스, 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칠레 등의 국가가 한국 주도의 대응 방식을 극찬하며 동참했는데요. 최근에는 WTO에서 한국 주도의 무역환경 이니셔티브를 소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과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인도, 뉴질랜드 등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유럽 경제통상포럼, 유럽의 주요 생산 거점이자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한 V4 지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와 그린딜 협력까지 이 지역은 유럽 진출의 핵심 지역으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V4 지역 투자의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V4 국가들과 협상에 실패한 국가는 곧 고부가가치 초대형 수출 시장인 유럽에서 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명희 본부장의 주도 아래 한국은 V4 유럽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역대급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